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가장 기본은 OS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윈도우의 기본 기능 중에 메모장 기능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모장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장 바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 경우는 윈도우 11인데요. 윈도우 10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검색 입력창에 메모장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메모장 실행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간단하게 문서를 써야 된다거나 텍스트를 써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실행할 필요 없이 간단한 메모장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 메모장은 복잡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문서 작성을 하는 기본 기능들은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워드 프로세서에서 쓰는 기본 기능들은 전부 제공을 합니다. 찾기, 바꾸기, 선택, 글꼴 이런 것들은 전부 제공하죠.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죠. 편집 누르고 찾기 해볼게요. 여기서 윈도우라고 쳐볼게요. 윈도우 쳤습니다. 그 다음 검색 돋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단어를 찾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찾을 때는 아래로 검색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단어를 누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있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죠. 그 다음 좌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란 단어를 영문으로 바꿔볼까요? 윈도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바뀌게 되죠. 간단하게 원하는 단어만 찾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꼴이 있죠. 이 메모장은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지만 이런 글꼴 같은 기본 기능은 제공을 하죠. 여기서 편집해서 글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글꼴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글꼴, 스타일, 크기 세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텍스트가 나와 있죠. 여기서 바꾼 텍스트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체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바꿀 수 있죠. 레귤러체라든지 이태릭체, 볼드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바뀐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겠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체가 바뀌었죠. 이 메모장에서 글꼴을 바꾸는 것은 원하는 구역만 선택해서 바꾸는 것은 안 되고 문서 전체에 있는 글꼴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모장에서 하나의 파일만 열 수 있는 반면 윈도우 11부터는 여러 개의 탭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로운 메모장 탭이 생기고요. 이 탭을 잡고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을 하나를 더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열어줘도 되겠죠.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윈도우 10에 있는 기존 메모장에서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 만들려면 이걸 닫고 새로 열어야 되는데 윈도우 11 메모장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일에서 저장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txt,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 txt로 저장하게 되면 엑셀, 워드, HWP, 파워포인트 상관없이 문자를 이용하는 앱에서는 전부 불러드릴 수가 있는 게 이 txt 파일이 되겠죠. 그 다음 인코딩 부분에 보시면 지금 UTF-8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안시나 UTF-16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끔 텍스트를 열었을 때 이상한 문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인코딩을 UTF-8로 해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본값은 UTF-8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제목이 이 문서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글씨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아이콘은 이런 문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txt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xt 파일은 문서를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대로 열 수 있습니다. 기기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열 수 있죠.
그래서 어디서든 이용하기 위해서 범용적으로 저장해야 할 경우에는 txt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HWP로 저장하게 되면 HWP에서만 열어볼 수가 있죠. 하지만 txt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전 세계 문서 표준인 PDF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메뉴에 있는 저장 메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는 PDF로 저장을 할 수 없고요. 인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인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프린터명이 뜰 텐데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창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프린터 부분을 누르시고요. 어도비 PDF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쇄를 파일로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인쇄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PDF 문서라고 나오죠. 여기에 테스트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라고 해서 PDF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테스트 PDF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PDF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 PDF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라든지 간단한 메모 같은 것들은 이 메모장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리하죠. 복잡하게 다른 프로그램 실행시키지 마시고요. 메모장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C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날짜와 일정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시간과 날짜가 나오게 되죠. 윈도우 10도 똑같은 위치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 및 시간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달력이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은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기본 내용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윈도우 10의 경우는 이렇게 달력 아래쪽에 이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윈도우 11의 경우에는 집중 모드만 나와 있습니다. 이 집중 모드는 내가 지정한 시간 동안 알림이 울리지 않고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시간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5분 단위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집중 버튼 누르시면 바로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윈도우 10은 이런 기능은 없겠죠.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11의 경우에는 날짜 및 시간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10의 경우는 날짜 시간 조정 외에도 다른 메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날짜 시간 조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날짜에 대한 기본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메뉴나 표준 시간대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자동으로 표준 시간대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윈도우 10의 경우는 시계 동기화가 동일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내 위치에 맞는 시간대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윈도우 10의 경우는 지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역 메뉴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형식 변경을 들어가서 날짜 및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주게 되고요. 윈도우 11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역 부분에 사용 지역 언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형식 변경이라고 나오죠. 윈도우 10의 경우는 데이터 형식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형식 변경에 들어가시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달력인데요. 달력은 지금 서기와 단기 또는 영어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요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작 요일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짜 표시인데요. 간단한 날짜 표시는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 편리한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날짜는 마우스를 날짜 부분에 얹었을 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자세한 날짜예요. 자, 이것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 있죠.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시간인데요.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시간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날짜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 표시되는 시간을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시간 표시를 눌렀을 때 나오는 달력에서 일정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냥 오늘 날짜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정을 만드는 것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계정을 추가를 해주셔야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 추가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겠냐고 물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실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구글 계정과 동일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이 나오게 되겠죠. 이 달력을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 관련 프로그램을 따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기능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일별 일정, 주별 일정, 월별 일정을 각각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날짜에 대한 일정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주를 누르시게 되면 주별로 일정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별 일정을 지정을 하시면 이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하죠. 일정을 전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월별이 있죠. 월별 일정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7일에 뭔가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7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벤트 이름이라고 나오죠. 자, 어떤 일정인지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모임이라고 썼습니다. 종일에 체크가 되면 따로 시간을 지정하지 않지만 종일에 체크를 끄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일정인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누르시면 오전, 오후 시간을 전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종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임의 위치 지정도 가능하죠. 자, 위치 누릅니다. 위치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은 일정을 언제 알려줄지 미리 알림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종일로 지정을 했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2시가 넘어가면 바로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2시를 기준으로 12시간 전에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일로 했을 경우에는 알림을 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시간을 지정할 때는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였어요. 점심 약속이 있는 거죠. 오후 2시까지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림을 주는 게 좋겠죠. 자, 미리 알림을 보통 여러분이 이동하기에 적당한 시간을 지정을 하시는 거죠. 1시간 전에 알림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1시간 전에 알림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누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일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죠. 자, 다른 사람 초대인데요. 우측 끝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 사람 연락처로 일정을 전달할 수 있고요. 알림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피플이라는 윈도우의 기본 앱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간단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7일에 일정이 생겼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간 표시를 누르면 일정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가 넓이 창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월 다음에 연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연도별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면 연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날짜와 요일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일정을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 그 일정 표시한 것까지 전부 나오죠. 보통 새로운 달력 이용을 할 때 가족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경조사는 표시를 미리 해두죠. 작년 달력을 보고 참조해서 올해 달력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일정을 잘 쓰지 않으시는데요. 이 일정 잘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같은 것들은 일정에 미리 등록하고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윈도우 10도 레이아웃만 약간 다를 뿐이지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PC에서 영상을 많이 보시죠? 윈도우의 기본 기능 중에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단순한 영상 보기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 플레이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영상 파일이나 음원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죠. 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원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음악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미디어 플레이어 검색하시게 되면 미디어 플레이어 앱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미디어 플레이어로 그냥 보통 이렇게 플레이하고 보기만 하시는데 이 미디어 플레이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일단 영상이나 음원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영상이나 음원만 플레이가 되는데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내가 음원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실행했던 영상이나 또는 음원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최근에 플레이했던 순서대로 전부 보이게 돼요. 이때 최근에 플레이했던 영상이나 음원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체크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로 체크한 다음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상단에서 지우기를 이용을 해서 목록에서 지울 수 있죠. 이때 음원이나 영상 파일은 지워지지 않고요. 여기 있는 최근 플레이된 항목에 있는 목록만 지워지게 됩니다. 원본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음원이나 영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 재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재생 버튼 누르시면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음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음원이 끝나면 다음 음원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음원을 순서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서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재생 대기열이라고 나오죠.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재생 대기열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플레이하기 위해서 재생 대기열에 추가한 목록들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제가 추가한 게 여기 대기열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원래부터 추가되어 있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해서 지우기 하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열은 목록만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영상이나 음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열에 추가를 해놓게 되면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앨범 같이 묶어서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차례대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기열에 추가했을 경우 순차적 플레이가 싫고 무작위로 플레이 되는 것을 원하시면 자, 아래쪽에 있는 무작위 재생을 켜주시게 되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알아서 무작위로 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음악 틀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대기열 추가를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좌측에서 음표 표시가 나오고요. 비디오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음악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게 되면 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폴더를 찾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파일 탐색기 열어보시면 좌측에 음악이라고 있죠. 이 음악 폴더가 미디어 플레이어가 검색하는 기본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음원부터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게 돼요. 요즘은 CD 같은 것들을 듣지 않고 음원으로 저장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음원들을 여기 있는 음악 폴더에 넣어주시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자동으로 검색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음악 폴더에 음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정도만 넣어봤는데요. 그 다음 음악 폴더로 들어오시면 벌써 인식을 하고 나오죠. 자,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무작위 재생을 눌러주시면 재생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파일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폴더만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영상을 얹게 되면 그 영상이 바로 검색이 되죠. 이렇게 해두시면 음악이나 영상 감상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음원이나 영상을 넣게 되면 이 용량이 전부 C 드라이브 용량이 되죠. 자, 내 PC 눌러볼게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1테라 C 드라이브인데 대략 300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음원 파일이 많거나 영상 파일이 많으시면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OS가 설치된 C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50에서 60%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음원을 많이 넣게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럴 때는 다른 드라이브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E 드라이브도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이 많이 남죠.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음원이나 영상 파일을 여기에 저장을 해두시면 C 드라이브의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면서 훨씬 여유 있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폴더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폴더 추가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다른 폴더 추가 누르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 이름을 쓰시고 그 폴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곳에 있는 영상이나 음원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이나 음악 폴더는 비워주시는 게 좋겠죠. C 드라이브 공간이 넉넉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드라이브나 또는 외장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있는 음원 중에 또는 영상 중에 원하는 파일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음악 라이브러리나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음원이나 영상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설정에 들어가시면 음악 라이브러리의 위치와 비디오 라이브러리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폴더 추가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폴더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거나 또는 윈도우가 시작될 때 기본 폴더를 검색하지 않겠죠. 시동 속도를 조금이나마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X 버튼을 눌러서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폴더를 없애주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폴더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목록에서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눌러서 없애더라도 뮤직 폴더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저장된 음원들이 너무 많이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폴더를 목록에서 제거하시고 내가 지정한 폴더로 지정해서 원하는 음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 정보 부분에 보시면 누락된 앨범 아트 및 아티스트 아트를 온라인으로 조회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켜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원을 어디서 받으셨는데 그 음원의 앨범 표지가 이렇게 뜨게 되면 훨씬 보기가 좋죠. 이렇게 앨범 표지를 뜨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해당 음원을 검색해서 앨범 표지를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이런 앨범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찾을 수 없겠지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앨범 표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된 앨범의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기본 앨범 표지가 나오게 되고요. 앨범이 검색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앨범 표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PC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미니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플레이하고 미니 플레이어로 바꿔볼까요? 재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문서 이렇게 플레이를 한 다음 여기서 미니 플레이어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은 창으로 미니 플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다시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 음원을 또는 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듣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반복 재생을 이용을 하시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 되겠죠. 필요 없으시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만 더 반복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반복 재생은 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번까지는 반복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무한 반복으로 듣거나 반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 중에 자막이 있는 영상이 있죠. 자, 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언어 및 자막을 들어가셔서 SRT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파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막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에 자막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금 자막 보시면 SRT라고 되어 있죠. 파일명 .srt 이게 자막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 자막을 넣을 수 있죠.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자막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넣을 수 있죠. 자, 이 SRT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막 버튼 누르시고 자막 파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SRT라고 나오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게 되면 자막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장치로 전송도 가능하죠. 자, 장치로 전송 누르시면 PC와 연결된 장치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을 경우 와이파이로 플레이가 가능한 TV라든지 모니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재생을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음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동영상이 돌아가서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뒤집혀서 보인다든지 세로로 세워져서 보인다든지 할 경우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디오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비디오 향상 누르시게 되면 밝기라든지 대비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끔을 켬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밝기 값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대비 값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급 옵션 표시 누르시면 채도도 변형이 가능하고요. 색상도 변형이 가능하죠. 자, 이 경우 비디오 향상 부분에 켬 버튼이 켜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채우기 확장인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 가로 세로 비가 있는 이 상태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빈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동영상 설정 들어가신 다음 채우기 확장을 주시게 되면 영상을 키워서 비어있는 곳이 없도록 전체를 채워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옆으로 늘려보시면 영상이 잘리게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그 대신 전체를 키워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좌측이 현재 플레이가 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우측은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선 기본 메뉴가 보이지 않죠. 좌측 상단 화살표 누르시면 다시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영상이나 사운드는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영상이나 사운드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 영상이나 사운드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지만 영상을 보시거나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의 기본 기능인 시계 앱에는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시계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시계 실행합니다. 보통 이 시계 앱은 잘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포커스 세션과 타이머 알람 스톱워치 3개 시계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포커스 세션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알림과 앱 경고를 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서 지정한 시간 동안은 일이나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특히 매번 반복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진행률을 이용을 해서 목표를 지정하고 완료된 성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40분으로 지정을 할 경우 여기 있는 시간 우측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5분 단위로 시간을 증가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0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회에 휴식이 있다고 하죠. 휴식 시간은 5분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 휴식을 건너뛰고 싶으실 때는 휴식 건너뛰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커스 세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포커스 기간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5분 휴식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20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남은 시간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19분 남았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이 열려 있으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상단에 있는 항상 위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열어놓고 이쪽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간 동안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식이 끝나면 다시 또 시작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 기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을 했을 경우에 일별 목표가 지금 현재 1시간인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고 일별 목표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눌러서 1시간 30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매일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연속으로 며칠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지정을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좌측 아래에 있는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포커스 기간, 세션이 종료되면 알림을 나오게 할 건지 휴식 종료를 알릴 건지 이런 것도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과 팟캐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집중하는 동안에는 음악이 흐르다가 휴식 시간에는 음악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이머가 있죠. 이 타이머는 1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4가지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연필을 눌러서 타이머를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1분을 누르신 다음 20분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저장하시게 되면 기본 시간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 체크합니다. 자, 이제 20분으로 바뀌었죠.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일정한 시간 동안 타이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게 만들어서 옆에 놓고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PC로 작업을 할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람 눌러보면 알람 시간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알람을 켭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연필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 알람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오전, 오후 알람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알람을 반복할지 지정을 하게 되고요. 내가 지정한 요일 동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요일과 토요일은 빼고 월, 화, 수, 목, 금만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전 7시에 항상 알람이 울리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알람 소리도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람이 지속되는 시간도 지정할 수 있죠. 자, 10분으로 이용하시면 10분 동안 알림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PC 이용하시다가 외출을 해야 돼서 그 시간을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오후 2시에 외출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게 되면 체크가 나오게 되죠. 체크합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오후 2시에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되겠고요. 알람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또 알람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알람에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상시간, 약속시간, 식사시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스톱워치가 되겠습니다. 이 스톱워치는 말 그대로 스톱워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톱워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 시계죠. 이 세계 시계는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죠. 해외 가실 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시간과 현지 시간들 지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로컬 시간은 현재 내가 위치한 지역의 시간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눌러서 새 위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내쉬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할게요. 그러면 시간대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은 현지 시간을 알아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하시는데 이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로컬 시간과 다른 지역 시간을 지정을 했을 때는 우측 아래에 보면 시계 편집 옆에 시계가 2개 나와요. 비교라고 있죠. 자, 이거 눌러보시면 로컬 시간과 내가 지정한 지역의 시간이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지정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좌측에 있는 날짜를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6월 1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체크하게 되면 그 날짜의 시간대를 또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하단 작업 표시줄 우측 끝에 보시면 지금 방해 금지가 켜져 있다고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커스 세션이 실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션 종료를 누르셔도 되겠죠. 종료하시게 되면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죠. 지금 보시면 일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성하게 되면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컴퓨터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반복을 주게끔 활용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휴식도 하시면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좀 더 건강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워드 프로세서죠. 윈도우에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워드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워드패드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워드패드로 들어갑니다. 찾기 힘드시면 검색창에 워드패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워드패드 실행하겠습니다. 워드패드의 기본 화면인데요. 이 워드패드는 기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꼭 필요한 기능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워드패드에서 텍스트에 대한 기본 편집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파일과 홈 보기라고 나오죠. 파일은 저장을 한다든지 파일을 연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홈을 누르시면 지금 나오는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보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보기에 대한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홈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폰트가 있죠. 자, 지금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하는 폰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죠.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구역만 바꿀 수는 없고 전체 문서가 바뀌게 되는데 워드패드는 기본 프로그래밍이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와 똑같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긁은 다음 서체를 바꿔주게 되겠죠. 지금 한 명령 취소할 때는 컨트롤 C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도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만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사이즈를 직접 지정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칸씩 키우고 한 칸씩 줄일 수도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취소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글씨 컬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눌러서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컬러 외에 다른 컬러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다른 색 눌러서 원하는 다른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색 만들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네모 박스에서 원하는 컬러를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 그 컬러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색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색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컬러가 바뀌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컬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강조 표시죠. 자, 이 텍스트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평생 교육 기간에 강조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강조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강조 표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여기 다시 누르시고요. 색 없음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이 되겠고요.
아래 첨자와 위 첨자도 지정이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을 긁고요. 위 첨자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아래 첨자 주시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회사 로고 같은 거 쓸 때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 다음은 단락 메뉴인데요. 이 단락 메뉴는 텍스트를 쭉 쓰다가 엔터를 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경우 엔터와 엔터의 사이, 요게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넘겨서 단락을 만들 경우에는 뒤에 남은 공간이 있어도 텍스트가 밑으로 넘어가죠. 자, 하지만 여기에 백스페이스를 지워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엔터로 넘기지 않아도 끝에까지 왔기 때문에 알아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락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텍스트가 없고 밑으로 넘어갔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엔터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 부분이 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은 전부 단락에 대한 메뉴가 되겠어요. 자, 그 얘기는 단락은 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커서가 그 중에 아무데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단락 안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엔터를 넘겨서 단락을 만들었을 경우 전체 단락을 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좌우 정렬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됩니다. 이 워드패드를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웬만한 문서 편집은 이 워드패드로 전부 가능합니다. 자,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들여쓰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안으로 들여써지죠? 자, 이때 이 위에 자를 보시게 되면 작은 조절점이 나와요. 이걸 이용을 해서 들여쓰기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좀 더 들였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겠죠. 강조할 때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볼드체 주시면 이 부분만 강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록 지정인데요. 이 목록 지정을 이용을 하시면 문장 앞에 목록 표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단락을 긁고요. 자, 여기가 단락 메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당 단락에 마우스가 있거나 또는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커서를 여기다 두고요. 여기는 목록 시작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앞쪽에 목록 시작 표시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디자인 부분을 넘길게요. 그러면 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엔터 치고 또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래그해서 긁어주고요. 자, 다른 목록으로 바꿔볼까요? 1, 2, 3, A, B, C, 로마 숫자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목록 표시 넣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워드패드에서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없음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문단 간격인데요. 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간격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줄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줄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줄 간격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때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줄 간격이 되겠습니다. 1.0으로 줄게요. 좀 더 좁아지죠? 자, 그 다음 2로 줄게요. 그러면 더 넓어지겠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찾기 기능이 있죠. 이렇게 짧은 문장이면 모르겠지만 긴 문장일 경우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찾으려면 한참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찾기 버튼 누르시고요. 찾을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고 썼습니다. 다음 찾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주고요. 또 다음 찾기, 다음 찾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체 문서에 있는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끝났으면 검색 마쳤다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영어일 경우에는 대소문자도 구별해서 찾아주고요. 단어 단위로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꾸기를 주시면 원하는 단어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꾸기 눌러볼게요. 자, 찾을 내용은 교육이고 바꿀 내용은 교육을 한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꿀 내용에 클릭하시고요. 교육 그대로 쓰신 다음 교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교자 나오죠? 교, 그 다음에 육, 또
또 한자 누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이라고 바꿀 겁니다. 자, 바꾸기 눌러볼게요. 바뀌었네요. 자, 바뀌었죠? 자, 그 다음 교육은 자동으로 넘어가죠? 또 바꾸기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바꿔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일이 바꾸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 기능들은 거의 모든 워드 프로세서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 워드패드에도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넣어줄 수 있죠. 자, 사진 눌러볼게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지금 화살표가 나오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사진은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죠? 커서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사진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커서가 따라다니죠? 이 커서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그림 다음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이 너무 커요.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코너에 가져가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진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날짜 및 시간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날짜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커서를 두신 다음 날짜 시간 가셔서 원하는 포맷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알아서 들어가니까 훨씬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 개체 삽입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PDF도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 한글과 컴퓨터에 HWP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워드패드 기능이 의외로 많아요. 자, 저는 PDF를 하나 포함을 시켜볼까요? 확인합니다. 자, 열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PDF 문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이유는 이것은 가상으로 얹혀 있는 거고요. 실제는 PDF 문서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아크로벳 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크로벳 프로가 열리면서 여기 있는 가상의 이미지를 여기에 얹어준 게 된 거죠. 어쨌든 프린트하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PDF를 여기에 얹으려면 PDF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들어가시면 확대, 축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측정 단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위가 전부 센티미터 단위예요. 5cm, 6cm죠. 그 중간은 5.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포인트, 인치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줄바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걸 누른 다음 줄 바꾸지 않음으로 주시게 되면 문서의 사이즈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써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메모장하고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이 문서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쓰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메모장은 간단한 메모 쓰려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워드패드는 실제 문서 작업을 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줄바꿈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알아서 넘어가겠죠. 자, 이때 문서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일로 들어가셔서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요. 용지의 크기가 나오죠. A4죠. 그 다음에 여기 여백도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에 여백을 얼마 줄지 지정이 돼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3.1cm고 위쪽과 아래쪽은 2.5cm죠. 자, 방향도 가로, 세로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여러 장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번호 인쇄라고 나오죠. 자, 이거에 체크가 돼 있어야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기능 거의 다 지원을 하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워드패드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문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일 눌러서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가시게 되면 오픈 도큐먼트로도 저장이 가능하죠. 이 오픈 도큐먼트 포맷은 도큐먼트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HWP, MS 워드, 워드패드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전부 이 포맷을 유지하면서 호환이 되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패드에서 작성한 문서를
HWP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오픈 도큐먼트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은 문서가 거의 PDF죠. 자, PDF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PDF는 없네요. PDF는 여기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인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린터가 연결이 돼 있으면 프린터가 뜰 텐데요. 이 프린터 부분을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이 워드패드를 속여서 이 기능을 프린트하는 것 같이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가 PDF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워드패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문서 작업은 이 워드패드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워드패드는 윈도우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무료고 어떤 PC에 가도 전부 설치가 돼 있죠. 자, 이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윈도우의 기본 기능 중에는 몰라서 안 쓰고 계시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기본 기능인 계산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계산기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둘 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입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키보드에 있는 상단에 숫자 키를 눌러서 입력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키보드 우측에 보면 키패드가 있죠. 이 키패드가 계산기에 있는 키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키패드를 눌러주시면 그대로 입력을 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기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 이 키패드를 눌러도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여기 있는 넘락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넘락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숫자 입력을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텐키리스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키패드가 안 붙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 요만한 사이즈의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그럴 경우 여기는 키패드가 없으니까 이용을 못 하겠죠. 그런 분들은 여기는 키패드만 따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키패드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 키패드 역할을 하는 키보드를 구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계산기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계산기의 키패드의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키패드 상단에 보시면 C와 C2가 있죠. 자, 이 용도는 계산을 할 때 전체를 지울지 일부분을 지울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89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85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들이 여기 전부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 89 곱하기 6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더하기 3을 하고 그 결과에 23을 지금 곱하는 거죠. 순서대로 결과값을 여기에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C2를 누르시면 마지막에 입력한 값을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는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C를 누르면 전체를 다 지워주는 거죠. C와 C2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지금 계산한 기록들을 완전히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96 곱하기 2 했습니다. 는 했죠. 자, 이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MS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상단에 메모리를 눌러주시면 192가 저장이 돼 있죠. 그 다음은 M 플러스와 M 마이너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서 8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메모리에 저장을 할게요. 자, MS 누르시면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C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러면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메모리에만 89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때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나왔는데요. 이 값에다가 아까 저장했던 값을 더해야 돼요. 자, 그럴 때 M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메모리로 들어가 보시면 더한 값으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제 그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MR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그 값이 호출이 되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계산기 이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메모리에 있는 기록을 삭제할 때는 MC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기록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계산기의 기본 기능이고요.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시면 줄 3개 버튼이 나오고요. 다양한 계산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공학용 계산기, 그러면 공학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계산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삼각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도 가능하죠.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도 가능하죠. 자, 그래프도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수식 모드로 바꿉니다. 상단에 있는 함수 입력칸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함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하나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그래프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간단한 2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죠. 자, 다시 fx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식을 입력해서 2개의 그래프를 넣어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래프도 만들어줄 수 있죠. 이 기능은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그리시는 분들은 복잡한 다른 프로그램 이용할 필요 없이 계산기만 이용해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고요. 함수, 부등식, 삼각법 전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것만 잘 이용하셔도 거의 대다수의 그래프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 분들은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또 프로그램 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계산도 가능하죠. 시작과 종료일을 지정을 해서 며칠 남았는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 30일부터 종료일을 크리스마스로 잡아볼까요? 자, 12월 25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6개월 3주 4일 남았네요. 209일이라고 하죠. 보통 D-Day 계산할 때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 간 차이 눌러서 이번에는 일 합산 또는 빼기로 들어갑니다. 시작일을 5월 30일로 했어요. 자, 추가한 다음 연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8일 이후는 언제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날짜고요. 빼기를 누르시면 1년 6개월 8일 전은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이 나오게 되죠. 이런 날짜 계산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통화 환율도 가능하죠. 자, 통화 환율은 좌측에서 어느 나라 금액을 어느 나라 금액으로 바꿀지 2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율은 이용하시기 전에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최신 환율로 적용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화를 필리핀 페소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위쪽에서 100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리핀 페소로는 42,524페소가 되네요. 자, 간단하게 환율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다시 누르시면 부피 계산도 가능하죠. 밀리리터를 눌러보시면 입방 센티미터라든지 티스푼, 파인트, 쿼트, 갤런 전부 나오죠. 모든 부피 단위가 다 보이게 되겠고요. 그것을 또 어떤 것으로 바꿀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단점은 우리나라의 단위인 척이라든지 또는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공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 단점이긴 한데 나머지는 전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능을 좀 우습게 보시고 잘 안 쓰시는데 이 계산기 기능에도 편리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